2차 봉기를 준비하다.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전쟁을 일으키자 더욱 반일 감정이 고조되어 동학농민군은 곳곳에서 지역 중심의 봉기를 도모했다. 경기 외곽에서도 봉기가 일어났고 내륙인 경상도 북부와 남해안 지역을 비롯해 충청도 청주, 홍주 등지, 강원도와 황해도로도 봉기가 확산되었다. 농민군 해방부가 집강소 활동 기간보다 더욱 늘어난 형세였다. 평안도와 함경도만이 조금 잠잠했을 뿐이었다. 이는 청일전쟁 당시 일본군의 분산작전에 영향을 받은 탓이기도 했다. 농민군 지도자들은 이런 사태를 두고 나름대로 정세를 분석하고 대책을 준비했다. 전봉주는 집강소 활동 기간에 크게 세 가지에 관심을 두었다. 첫째, 전국에 걸쳐 민심의 동향을 예리하게 살폈다. 둘째, 국내외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았다. 셋째, 일본 침략자에 맞서 다시 봉기할 시기를 재고 있었다. 마침내 1894년 가을, 남북접이 연합해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를 단행했다. 일본군은 정토군을 편성해 조선 관군과 합동작전을 펴고 농민군을 토벌했다. 곳곳에서 대량 학살이 자행되었다. 전봉주는 집강소 활동 기간에 2차 봉기를 준비하면서 사자를 곳곳에 보냈다. 인근인 충청도뿐 아니라 경상도, 경기도 등지의 농민군 지도자와 수령 등 유력 인사에게도 패정을 바로잡아달라거나 군수전을 요청하는 등 협조를 구하는 전령을 보냈다. 사자들은 전봉준이 보냈다는 증명문서를 들고 다녔다. 전봉준이 보낸 염찰사라고 자칭한 최달곤 등 세 사람은 8월 27일 동래 부사 민영돈을 찾아갔다. 그들의 행장에는 농민군의 영수 전봉준의 이름이 적힌 경문과 함께 놀랍게도 각지의 탐학한 관리와 토호들의 명단을 적은 염찰기라는 문서가 들어있었다. 민영돈은 그들을 방으로 들이고 주위 사람들을 물리친 뒤 몇 시간 동안 밀담을 나누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에게 술을 곁들여 후한 대접을 한 것으로도 모자라 다음 날 오후에 떠날 때 말 2필과 상당한 여비까지 주었다. 이 사실은 일본의 밀정들이 추적해 알아내 즉각 부산 주재 일본 총영사에게 보고되었다. 일본 영사는 이를 엄중히 항의했으나 동래 부사는 그런 사실이 없으며 다만 어떤 정탐객이 이방을 찾아와 공갈 협박을 일삼다 갔다고 회답했다. 일본 영사관에서는 전봉준의 사자들을 계속 추적한 끝에 울산에서 그들을 잡아 동래 감리서에 구금했다. 사자들의 행적을 요약하면 이러했다. 함안에서는 그곳 좌수와 함께 수령을 만나 영감께서는 목민관으로서 이와 같이 흉년을 당한 백성들에게 부세를 독촉해 그 고통을 견딜 수 없게 하니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라고 따지며 시정을 촉구했다. 마산포에 가서는 전운사 정병하에게 영남 도민의 목숨과 생활이 영감 손에 달려있는데 지금 모두 죽이려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수세가 지연되면 해당 관리는 주리를 틀고 구실아치는 형벌을 시행한다 하니 이런 흉년에 어찌 이처럼 수세 독촉이 심한가 라고 힐책했다. 이때의 사실을 고성부사 오횡묵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하동에 산다는 최학봉이 전봉준 접소의 공문을 가지고 각 읍의 정치를 살펴보기 위해 6월 금음께부터 각 지역을 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들으니 고성에 밀란이 일어났다기에 찾아왔는데 사또를 보니 나이와 덕이 노성하여 잘 단련하고 체신을 지킬 것 같은데 무슨 까닭으로 밀란이 일어나는 지경에 이르렀는가 라고 말했다. 이어 공문을 보니 수령의 정치와 민간 포호의 잘못을 살피고 또 이달 15일 영남의 각 접이 의령 백곡촌에 모여 폐단을 바로잡는다는 말이 있었다. 그 도인은 선정을 당부하고 물러갔다. 고성 총쇠로. 당시 오횡묵은 폐정을 고치겠다고 약속해 봉기의 확대를 막았다. 실제로 그는 구실아치들이 잘못이 없다고 변명하며 폐단을 바로잡기를 소홀히 하려들자 엄단하겠다고 공표했다. 전봉준이 보낸 염찰사 최달곤 일행은 통영, 거제, 김해, 기장에 갔다. 그들은 수령들을 만나 폐정을 바로잡으라고 윽박질렀다.
최달곤 일행은 남해안에 위치한 10개쯤 되는 고을을 돌아다녔다. 한편 전봉준은 동학 북접교단과 연합작전을 모색하면서 흥선대원군 계열과도 접촉한 사실이 일본 첩자들에 의해 포착되었다. 동학교도 장두채라는 인물이 흥선대원군을 만났고 흥선대원군이 청나라군과 합세해 일본군을 격퇴하기로 뜻을 맞춘 뒤 김덕명, 김계남, 손화중 앞으로 봉기를 촉구하는 편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흥선대원군이 전봉준에게 사자를 보낸 사실도 포착되었다. 1894년 8월에 전봉준이 태인 지금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두 사람이 찾아왔다. 한 사람은 삿갓을 쓰고 상복을 입었으며 또 한 사람은 하인 복장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흥선대원군의 친서를 내밀었다. 서찰에는 서울에 있는 일본군을 몰아내야 하니 곧바로 서울로 진격해달라고 쓰여 있었다. 또 8월에는 흥선대원군이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농민군에게 겉으로는 효유문을 보내 해산을 종용했으나 뒤이어 재봉기를 당부하는 글을 은밀하게 보냈다. 먼저 보낸 효유문은 일본과 개화 정권을 속이기 위한 위장이었다. 흥선대원군의 수족들도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움직이며 양쪽의 뜻을 전했다. 9월 초 무렵 전봉준은 친분이 있는 송희옥의 편지를 받았고 이어 흥선대원군의 밀사인 박동진과 정인덕이 전주로 내려와 전봉준에게 재봉기를 당부했다. 전봉준이 삼내에 나와 있을 때 송정섭을 통해 다시 비기를 띄웠다. 어느 날 흥선대원군의 사자 이건영이 효유문을 들고 오자 전봉준은 그들을 남원에 있는 김계남에게 보냈다. 김계남은 우리의 거사는 나아감만 있지 물러감은 없다. 만일 국태공의 명을 따른다면 만사가 틀어진다. 그들 일행을 죽여서 국태공의 바람을 끊는 것이 좋다라고 했다. 김계남과 전봉준의 정치적 지향이 달랐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 과정은 은밀히 이루어져 그 진위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그 무렵 몰락 양반이나 향반 같은 신분계층이 동학농민군에 동조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 그들은 임금이 경복궁에 유폐되고 개화파가 득세하는 꼴을 차마 볼 수 없었다. 공주의 유림 두령 이유상이 그 대표적 인물일 것이다. 이유상은 전봉준과 끝까지 행동을 같이 한 유림이었다. 또 지방관들도 협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전라감사 김학진을 비롯해 여산부사 유재관, 익산군수 정원성, 경상우병사 민준호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들은 집강소 활동을 돕기도 했지만 농민군이 군수전을 거둘 때 은밀히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그리하여 일본 정토군 사령관 미나미 고시로도 그들을 동학당과 내통한 자로 보고했다. 재봉기 시기를 결정한 전봉준은 9월 초 무렵 삼내로 나와 대도소를 설치하고 휘하의 농민군을 불러 모았다. 누구보다 먼저 달려온 농민군 지도자들은 진안의 문계팔, 금구의 조준구, 전주의 최대봉, 정읍의 손여옥, 부안의 송희옥 등과 삼내 옆 익산의 오지영 등이었다. 전봉준은 그들에게 우리 충의의 선비는 마음과 힘을 합해 함께 일어나 외를 물리치고 나라를 구하자라고 당부했다. 이제 전봉준은 전라도와 충청도 고을마다 군수품 조달에 협조해달라는 통문을 띄웠고 먼저 관가의 곡식을 접수하면서 부호에게도 염출하게 했다. 수령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농민군이 강제로 빼앗는 경우도 있었지만 호응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또 가을거지에 조정에서 거두는 세미를 내지 않는 대신에 그 몫을 농민군에게 군수미로 내게 했다. 그렇게 군량미를 넉넉하게 확보하기 위해 봉기 시기를 가을거지 이후로 미루었던 것이 아닌가. 마침 그해 가을거지는 풍년이라 할 정도로 수확이 아주 좋았다. 군수미, 군수전, 군목은 농민군의 필수품이었던 터라 현지 집강소에서 마련해 공급했다. 전봉준 계열은 원평 대도소에서 보냈고 김계남 계열은 남원 대도소에서 공급했다. 김계남은 군수품을 거두는데도 전봉준과는 별도로 경쟁적으로 진행했다. 또 물건을 받을 때는 표지를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나중에 갚는다는 어음과 같은 것이었다. 또 농민군의 옷을 짓는 옷감을 마련하기 위해 군목도 거두었다. 봉기를 위한 마지막 준비로 무기도 거두어들였다. 관아의 무기고에서 조총을 비롯해
창과 칼을 인수하기도 했고 농민군이 대장간에서 무기를 만들기도 했다. 게다가 전봉준은 김학진과 협의해 전라감영 군기고와 위봉산성에 보관된 무기를 모조리 농민군이 건네받기로 합의했다.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전봉준이 병사를 위봉산성에 보내 군기와 화약을 가져가면서 10분의 1만을 남겨두었다. 지키는 자가 급박하게 가명이 알리자 김학진은 군기를 조금 남겼다면 또 와서 가져갈 것이니 깡그리 가져가는 것이 분란을 없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한 뒤 병교를 전봉준에게 보내 모조리 가져가라고 일렀다. 오하기문. 이 무기들은 곧바로 삼리의 농민군 도서로 옮겨졌다. 이 무기와 화약은 전봉준과 김학진이 그동안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아끼던 것이었다. 게다가 전봉준은 김학진을 울량관으로 삼아 각 고을의 양곡 운반의 책임을 맡겼다. 그런데 전라감사 김학진은 일종의 위장전술을 쓰고 있었다. 다음 기록을 살펴보자. 금구의 원평에서 동학도를 모은 괴수 전봉준 등이 이미 귀화했다가 소요를 일으킨 연유는 이미 아뢰었습니다. 이달 14일 4시경에 전봉준이 삼례역에서 비도 800여 명을 이끌고 총을 쏘고 북을 울리면서 전주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날이 저물자 감영 근처에 있는 군기고에 들어가 총 151자루, 창 11자루, 환도 442자루와 철환 및 여러가지 물품을 모두 빼앗아갔으며 저녁에는 창고를 공격해 화포 74문, 탄환 41,234개, 환도 300자루 따위의 무기를 빼앗아 오후 7시 무렵 전주성에서 물러갔습니다. 주한 일본 공사관 기록. 김학진의 이런 보고는 보신책이었을 것이다. 그가 전봉준에게 협조한 사실을 위장하려고 거짓 보고를 올린 것이다. 또한 호남 지역의 관하에서 무기와 군수미를 확보할 때 전봉준이 강제로 관하에서 약탈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전봉준은 전주 화약을 맺고 집강소 활동을 전개할 때 다시 때를 기다려 봉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적어도 넉 달 넘게 농민 통치 활동을 벌이는 한편 재봉기를 준비했던 것이다. 전봉준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런 봉기 준비는 나름대로 만전을 도모했다고 할까. 하지만 아직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었다.